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2025 민주 아카데미 1차 10강 11강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자리에 편히 참석해주시고 휴대전화는 지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7분입니다. 잠시 후 2시 10분부터 정식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분 뒤에 저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안쪽으로 오셔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 회차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제주시에서 넘어오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경심 의원이 크게 대답하셨는데 서울에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강의 하나 하려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 강의 하나 때문에 오시는 분이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주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노력이 한 10배쯤의 노력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집중해서 귀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그냥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유재우 사무처장님의 능력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제가 주세요. 우리 밖에 계시는 맨 뒤에 계시는구나. 이제 귀한 강의인 만큼 우리 도의원이 되실 분들이 많고 도의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제주도의 업무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국제 자유도시 아닙니까?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이 광역이나 기초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또 지역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기의 능력과 전문성을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좀 이제 지치실 법도 한데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의원이 되시고 나서 활동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역위원장님이신 유성보 위원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좀 드리셔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사말 듣고 싶은 분 다시 네, 오늘 강연은 두 분의 연사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이성철 교수님께서 국제 외교고 남북관계 이유와 전망에 대한 강연, 그리고 이성근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시대 국제명 정비 전략과 과제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시간은 각각 50분에서 6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후에 소식이 의견 시간이 이어질 것이니 참가하셨다가 궁금하신 점 꼭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해주실 이정철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손수 이제 책상을 만들고 어쨌든 뭐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요. 하여튼 제가 뭐 아는 얘기들 그분들이 잘 몰랐던 얘기들을 섞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항공모함 사고 원주로 오냐, 군산으로 오냐,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실 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선원 의원이 그분이 그때 국정원 계셨기 때문에 그분 사실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항공모함이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들어왔는지 아냐 이런 특보를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게 이제 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오전에 이제 APEC 얘기하고 약간 외교 스탠스 한국이 가야 할 스탠스 이런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교 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화두잖아요. 이미 그 화두가 한 10년이 넘게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회담 가거든요. 오바마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당황스럽게 공격을 당한. 그때 미국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한국은 중국한테 한국전쟁에 참석한 중국한테 사과도 못 받고 전설기념탑에 가서 뭐라고 하냐. 기자들이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공세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거기서 되게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답을 잘 못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 한 위안부 합의를 그냥 조속으로 미국 양국에 받아들였어요. 이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되게 큰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포지션은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미동맹은 저희가 기본적인 최우선 과제고, 팩트시트에 물론 내용도 많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를 대놓고 하기보다는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다자회의 내에서 중국과 관계를 활성화하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우회하면서 한국의 신뢰를 챙기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동맹과 다자 속에서 한중 관계를 돕고 이런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팩도 성과가 있었고 G20 남아공 정상회담도 성과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성과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도 4월 트럼프가 중국에 오게 됐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과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의 이제 우익 진영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후에 지금 중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쇼킹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일본말로 유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멀전스예요. 대만 비상사태는 일본 비상사태. 이렇게 다카이치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단 말이에요. 70년 전통.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되게 극단적인 표현을 다카이치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중국이 잘못했고 분명히 이렇게 미국은 편을 드는데 이번에 여학관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중국이 저런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되게 나쁘고 미국을 많이 이용해 먹은 나라다. 그런데 중국보다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많이 써먹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 동맹국이 누구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보수 진영이 되게 쇼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일 갈등 속에 트럼프의 저런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볼국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이틀 전이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내년 4월 중국 방문 확정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초청 확정 이렇게 발표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앞에 말한 트럼프가 말을 실수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일 갈등의 국면에 미국이 국빈으로
중국을 초청하고 자기가 중국을 직접 방문하고 하는 일정을 발표하는 건 이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있다.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트럼프 처음 들어설 때는 1기 트럼프 시절에는 트럼프가 중국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반드시 무릎을 꿇려야 된다는 정책 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시작한 거고 바이든이 그걸 계속 받아왔고 그게 계속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들어서자마자 하는 게 동맹들을 다 때려가지고 동맹 재편하는 게 우선이고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해온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 화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소위 가치 동맹, 생각이 같은 나라들끼리의 동맹, 이런 것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한국은 되게 입지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한국은 새우냐 돌고래냐 이거 가지고 갈등했거든요. 근데 미중이 저렇게 화해를 하고 적어도 내년 10월에 시진핑이 국빈 방문까지 확정된 마당이면 적어도 내년 1년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 미중 관계는 좋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은 훨씬 넓어지는 외교적 상황이다.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의외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국면이 외교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 저는 10월이고 11월이고 그리고 그것의 동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정말 매우 성공적인 미팅을 팔로우해서 시진핑하고 내년 4월 내년 8월 대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머릿속에는 경주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미국이 타협의 길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내년에 한국 외교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번에 에이펙 때 돌아가면서 내년 4월에 반드시 온다. 중국이 간다. 그리고 그때 김정은을 만나니까 이번에는 중국하고 자기가 이 대화하러 온 게 중심이어서 중국한테 미안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더 못하고 간다. 이렇게 둘러져 있고 당연히 트럼프가 거짓말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표명하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상황은 한국으로 하여금 남북 관계라든지 대북방 외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확장됩니다. 그죠? 자, 북한을 잠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990년에 한랭전 이후에 35년, 36년이 지났는데 그 탈냉전 상황의 가장 큰 수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로 탈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K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탈냉전 시기에 가장 큰 피해 국가는 또 제가 보기에 북한입니다. 남과 북의 동맹이 탈냉전에서 완전히 갈려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고 북한은 세계
일자리에 들어가는 빌런인데 그래야 핵 가지고 있고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그랬던 북한이 오늘은 핵무기 60개, 80개 어제 국방연구원에서는 150개로 추정하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정도의 무장력을 가진 국가이고 러시아가 북한한테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의 생각으로 북한을 대하고 북한이 반항하고 북한이 붕괴될지 말지 이런 포지션으로 북한을 대하는 시절은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났다.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비행기에서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거기서 했던 내용 중에 왜 자꾸 북한 후수꾼이 가지고 왔냐. 우리가 능력이 되지도 않고 감당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자꾸 말이야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저 한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발동하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통일대박론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남북의 일방적인 비대칭 체제, 한국이 우위가 돼서 북한을 동생처럼 데리고 다 뭐 도와주고 가난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인도를 지원 이런 식으로 북한을 대하는 시기는 끝났다는 생각을 대통령들이 이제 가집니다. 북한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지금 두 개 한국만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 1단계 북한이 생존이냐 붕괴하느냐를 갖고 고민했던 1단계는 지났고 지금은 현재의 북한이 주변 국가들에게 소위 도발을 하는 국가냐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는 국가냐의 논쟁이 벌어지는 2단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의 하나의 변수인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 가서 그죠? 5, 3일날 대접을 받았는데 보시면 중국에 가서 양자회담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인민일보에 그 나라들 전부 시진핑이 회견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 회담을 했다라고 인민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만나줬다는 건데 회담은 소위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최후의 대우를 했다라고 인민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2015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옆에 서해를 2위의 대접을 받으면서 갔죠. 이번에 한국 정부가 안 가면서 푸틴 옆에 김정은이 서해 2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선발 로스라고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김정은의 방문 결정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원래 5월, 6월, 7월, 8월에 북중 관계가 되게 갈등이다. 관계 안 좋다 이런 보도들이 다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김정은이 탱진 가서 그 찍은 발자국 명판을 탱진의 관광지에 이렇게 파내고 거기도 중국이 들고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하고 그렇게 북중관이 나쁘다라고 8월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이 바이든 시절에 미국 눈치 보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제재를 강화했던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드러나면서 순간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한한테 이런 최고 대우를 해주기가 자기들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막판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게임을 저는 김정은이 중국도 협박했다고 표현이 협박이었습니다. 뭔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네가 페이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는 북미 회담의 칼자루를 북한이 쥐게 된 거예요. 트럼프는 만나자고 하니까 김정은만 만나겠다 하면 선언되는 거예요. 또 트럼프는 한국에 임백이 오니까 마치 2019년도 판문점에서 대통령했던 것처럼 상황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두 번째는 북경에 여기 푸틴이 왔다가 9월 3일날 왔다가 9월 5일날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을 합니다. 푸틴이 거기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중국이 나를 초청 안 하면 나는 블라디보스톡을 갑니다. 거기서 정상회담 하겠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북미 회동이 이루어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중국의 전선제 바로 며칠 뒤 그 다음 달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전선제에 김정은을 막판에 초청하고 초청뿐만 아니라 북한이 요구했던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단독 정상회담과 서해리 대결과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정은은 자기 몸값을 높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걸 주로 우리가 뭐 양쪽의 보험을 좀 해칭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해칭 외교를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세 개 강국을 두고 해칭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중국한테만 이렇게 의존했던 시기랑은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지원, 포탄 지원, 또 인력 수출 이런 것들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 게임의 틀에 들어와 있는 거죠. 59년도에 김일성이 가고 이번에 처음 간 거거든요. 북한 지도자가 59년도 갔을 때 이게 마오쩌둥 순서가 마오쩌둥 왼쪽에 허준이, 그죠? 오른쪽에 허시초프, 서해리, 그 다음에 주원래, 아이, 그 다음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되게 좋아하죠. 그때 김정은은 이번에 중국 15억 인민이 모으는 데서 서해리 대회를 이게 그냥 북중 간의 뭐 쇼맨십이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TV를 보는 데서 김정은을 서해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고는 김정은이 초청을 하는데 시진핑이 한국 일정을 가고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넘버 2, 공산당 넘버 2 이창 총리가 북한입니다. 원래 자오르지라고 서열 4위, 5위가 대충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위가 가고 베트남의 공산당 주석이 있고 뜬금없이 나타났대요. 외교부에. 근데 이분이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세컨맨. 푸틴이 총리할 때 내가 대통령하고 다시 또 푸틴 대통령 주고 했던. 근데 우리 관념 같으면 중국이 1위, 얘가 2위 이렇게 앉힐 것 같은데 베트남 공산주석을 2위로 놓고 저기 3위. 왜? 공산당. 북한 애들이 여전히
공산당 주석을 먼저 대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크고 중요한데 왜 저렇지? 라는 우리의 통념하고 북한이 다른 통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와가지고 되게 대립도 잘 받고 캄보디아 국가주석은 10명씩에는 참석 안 했지만 그 전날에 정상회담하고 돌아왔고 이제 뭐 회담에서 되게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하고 북한은 이런 홍보 효과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내밀면서 여전히 외교적 군사적 도발의 압박을 병행하는 북한의 도전 방식이 지속되고 트럼프가 계속 북한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는 김정하고 친하기 때문에 큰 거는 얘가 안 쏜다. 작은 거는 쏘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를 우리는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달래야 된다는 이유. 북한이 그걸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 저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북한의 이런 포지션 변화를 우리는 내년 또 외교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로 두고 남북 관계를 여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인도 지원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북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가 오산이고 훨씬 더 많이 공부가 해야 미국이 북한하고 만나는데 남북이 못 만나는 상황을 북한은 사실 즐깁니다. 남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게 그날 얘기에서 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보면 그 고민이 녹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부처 방문 중에 첫 부처를 국정원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번 7월에 나와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문 대통령이 요즘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문 대통령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샤이한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막 업체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홍보도 잘 못하고 근데 보면 물 밑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지난 2018년, 19년, 2년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얘기 다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CIA 국장이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되기 전에 3월 31일, 4월 1일 날 평양을 거기서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진서를 주고 그게 1번 진서인데 이게 2번이니까 김정은이 답서를 트럼프한테 준 게 4월 1일 답서. 거기 보면 각하의 중대한 결심을 매우 고대하겠다가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또 뭐지? 보통은 상식적으로 여쭤보면 뭐 군사훈련 중단하기를 결정하다라든지 또는 뭐 대북 지원을 제재를 해제하라라든지 이런 결심을 요청하는 걸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폼페이오 김정은이 폼페이오 특사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로 싸우느냐? 김정은이 평양에서 하자. 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평양은 거의 안 된다. 판문점 하자. 판문점도 안 된다. 니들은 아직도 군략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에서 하는 순간 니들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폼페이오 말을 안 듣는데 직접 각하가 결심을 해주라.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장면 보시면 판문점 4.27 정상회담 직후에 도달리 대화를 문준이 합니다. 그때 배석자 없이 하고 그냥 차 먹으면서 한다 했다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 회고할 때그 장면 주요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김정은이 폼페이오하고 싸움 얘기하면서 트럼프한테 평양으로 와달라고 설득 좀 했어요. 그조차도 트럼프가 아니 김정은이 문 대통령이 알겠다 해서 바로 트럼프한테 전화를 갔다 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여러 나라들이 거론됐는데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판문점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트위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을 뜨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하니까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이제 결국 북한한테 통보를 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중재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한 게 인천에 어떤 외국인 소유의 골프클럽을 제안했다. 잭니클라우스 거기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도 한국도 방문하는 거였다. 그것도 역시 이제 판문점과 뭔 차이냐 이렇게 방문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네바, 하노이는 그때는 안 나오고 제네바, 하와이, 마라라고까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하자 이러니까 폼페이오 이놈이 그럼 마라라고 해서 하자. 하와이로 가라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심 미국은 제네바를 끊었는데 김정은이 보니까 자기들 비행기로 제네바까지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소연 나누는데 미국에서 되게 사실 잔인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목포를 이제 미국 애들이 목포를 울란바토르로 가요. 그래서 정상회담 준비를 해보는데 돌아와서 대응이 몽골에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호텔이 두 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기들은 되는데 북한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개별에서 자주 된다. 그 천만 원을 할 거 아니면 우리 열차가 좋으니까 우리 열차에서 수방하는 이렇게 동굴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그러다니 되게 단호하고 잔인하다. 안 됐다. 해서 결국은 하노이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시진핑한테 가서 비행기를 빌려. 그래서 빌려 탄 비행기 에어차이나 타고 오시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상회담이 됩니다. 요 사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백악관에 되게 엉뚱하게 들어가서 이제 김영철이 싱가포르 직전에 특사로 진서를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고는 2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알려지면 되게 잘된 정상회담인데 실제로는 초안 합의를 보통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롱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폼페이오가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되게 짧은 요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보통 이걸 쇼트 스테이트 짧은 선언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주요한 컨텐츠가 할 수 없는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뭐 어쨌든 최초의 정상회담이니까 매우 잘 됐다 하는 거나 사실은 더 잘 될 수 있었던 게 실패했고 거기에 공정선언 초안이 들어가요.
조금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김정은이 또 꺼내는 게 내가 지난번에 정말 부끄럽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전화해가고 하러 갔는데 다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한테 중재를 해주라 하면서 던진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항공모함.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동해 온산 앞바다에 오면 내가 헬리콥터 타고 항공모함에 승선해서 정상에 나갑니다. 그건 정말 큰 멘트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가서 25일 날 유엔 총회에 가서 이게 뉴욕 롯데호텔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메시지가 있고 이게 뭔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공모함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트럼프가 원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폼페이오, 볼턴 얘들이 안 됐다라고 반대하니까 문 대통령이 물러섰다. 생각해 보시고 해라. 이게 이제 우리 통일부 장관님의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용 실장님한테는 이때 그럼 그 얘기를 했냐 여쭤보니까 그때 항공모함 정상회담은 하진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걸 아껴뒀다라고 정의용 실장님이 생각하십니다. 정의용 장관님은 했는데 미국이 주저주저하니까 대통령이 물러섰다 이렇게 기억이 안 되죠. 그러실 거죠. 정의용 실장은 직접 참석했으니까 기억이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받아냈을 건데 이렇게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재를 이제 2차 정상회담 중재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폼페이오 평양을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장소 문제가 확인 안 되고 폼페이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중재를 다시 하려고 김정은 답방을 주잖아요. 그리고 9.19 때 김정은한테 문 대통령이 서울에 답방을 하다가 너 6.15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게 서울 답방 아니냐. 아버지가 약속한 거다 하니까 김정은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했던 말이 사실은 대통령님 제가 제주도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정상회담을 검토하다가 북쪽에서 제주도는 완전히 문제가 하니까 워크웨이에서 그럼 2박 3일을 한다고 그때 워크웨이를 3박 4일을 주고 통째로 모두 됐었어요. 시점은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 근데 이제 나중에 2박 3일 너무 길다고 또 답이 와서 그러면 당일치기 하자. 그리고 가구의 시위대들을 격차에 딱 맞고 군산에서 청와대까지만 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걸로 하자 했는데 북한에서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답방을 반대하는 얘기 같은 거 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으로 그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를 할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는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한테 24일날 크리스마스 친서를 줬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28일날 답을 하는데 답장에 보면 수많은 개최지를 거절했는데 방콕이나 하노이로 네가 말했다고 들었다.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트럼프의 답신이 12월 28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좁혀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하노이로 결정이 된 거고 그 하노이까지 김정은은 이번에는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로 가요. 그리고 1월 17일 날 김영철이 진서를 전달하는데 아까 되게 공손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엄청
김정은 친서를 2013년에 보냈는데 재용한테 시진핑이 재용의 친서를 안 줬다. 그러니까 북한에 뒤끝이 있는 외교의 경우 티포테스라고 하는 주거리 만큼인데 뒤끝이 2018년도 비행기 빌리고 할 때는 이제 두 손으로.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진짜 하노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발했다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폼페이오가 10월달 가서 싸웠다. 폼페이오가 김정은한테 무례하게 한 것에 대한 뒤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고 보면 그때 그 한 손으로 좀 친서 내용이 이렇게 긴데 트럼프의 답서가 딱 두 줄. 기분 나쁜 트럼프도 뒤끝이 기분 나쁜 친서를 보냈고, 그걸 받아서 회의하는 장면을 전경 통신이 내보냈는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두 줄짜리 친서.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노이 전에는 사실은 우리 생각은 하노이 가서 김정은이 뒤통수 맞고 돌아왔는데, 김정은도 하노이가 결렬될 거에 대한 대립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고민이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뒤늦게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거는 원래 9월 5일자 뉴욕타임즈의 특정 보도입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를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특수작전을 사용했다. 북한의 동해안에 도청장치를 싣기 위해서 미국의 부대들을 보냈고, 잠수함이 20km 밖에 동해안에 4개 있고, 소형 잠수정에 4명씩 타는 부대가 가서 작전을 펴다가 북한의 우성한테 얘들이 발각됐다고 생각해서 사살을. 그리고 그들을 폐를 갈라서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중단하고 돌아왔다. 이게 이번 9월 5일날 뉴욕타임즈 특종으로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트럼프가 이 작전을 승인해서 북한에 직접 침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정원 사람들 보면 도청장치 심은 건지 아니면 그건 언론이 그냥 들어댄 건지, 무슨 작전은 있었지만 내용은 알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이번에 인질들하고 쿠바 작년에 연사하고 있던 지금 정확히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한 얘기가 2019년 2월에 한성열이라고 뉴욕 대표부에 오래 있었던 외교관이 그 당시 차관급으로 북한에 들어와 있었는데, 소위 한성열을 위시해서 소위 친미 스파이들을 색출한다는 걸 2월달에 보였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하노이를 앞두고 힘겨루기도 했습니다. 친서 가지고 서로 폭격적으로 교육도 했고, 2월에는 저는 동작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조선길 북한 이태리 대사 대리로 있던 조선길이 2018년 10월에 탈출하는데 2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요. 2019년. 그것도 북한에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하노이 회담 전의 분위기가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인텔리전스 단위에서는 되게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가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임을 김정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복기를 해보면 하게 됩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뒤통수 쳤고 김정은이 기대하는
또 실제 2월 12일 날 정부는 걸어나간다. 회담 합의 안 하고 걸어나간다라고 실무회담에서 합의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서로 뭐 다음 회담을 기약하고 헤어졌다라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그동안은 이제 저 둘이 만나는 걸 중재했고, 그 다음에 장소 중재를 했고, 결렬이 된 다음에 다시 얘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성공 평민회담을 중재했다. 저희한테 알려진 것은 평민회담이 트럼프가 그냥 트위터 보내니까 북한이 답해갖고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밑에 답을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2019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4월 12일 날, 일단 하노이 깨진 후에 트럼프가 김정은이 도발을 동창리에 미사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급했던 거예요. 3월 22일 날 진서를 보냈는데 보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해야 할 일이 남았고 다가올 수개월 수년 동안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이런 진서를 보내서 동창리 쏘지 마라. 꼭 만나자. 라는 메시지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4월 12일 날 여기 한국하고 전화회담 그렇게 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북한 이슈 때문에 전대는 단일 이슈만 가지고 정상회담. 그래서 4월 12일 날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가죠. 그래서 3개항의 중재안을 던집니다. 시간, 장소, 형식을 확정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한국 온다고 답해주라. 그러면 북한은 내가 그 사이에 설득해서 네가 온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하겠다. 그게 1번. 2번, 장소는 이제 그만 먼데 하지 말고 한 번쯤 아니면 원산에 한국만에서 지난번에 그렇구나 하자. 3번은 3시 3자회담 하자. 이렇게 트럼프한테 던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오케이를 해요. 근데 한국 방문 날짜를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주비 대사관에 트럼프한테 방한 일정을 빨리 받아라 라고 올라가요. 이런 협상한 내용은 전혀 모르죠. 우리 외교 주비 대사관 직원들은. 근데 이제 자꾸 외교부에서 국무부 들어가서 트럼프 방한 일정 받아라고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외교관 중에 누군가가 야당 의원이 미국에 다녀오잖아요. 거기서 목표를 치다가 내가 정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날마다 대학관이나 국무부 들어가서 트럼프 제발 좀 한국 오는 그걸 확달해주라라고 한국에 보고해서 지시를 하는데 매일 가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 이게 정말 그런 얘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영상 의원이 야당 의원인데 5월 9일 날 이제 한국 굴욕 외교가 기자회견.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누가 저런 얘기를 야당한테 해서 이렇게 했나 해서 핸드폰을 수사하고 할 때예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5월 16일 날 오사카 G20을 갔을 때 6월 25일 날 한국을 가겠다라고 발표해서 이 외교관이 그러니까 외교관이 빅픽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시만 가니까 그게 자기 딴에는 뭐 그런 외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합의가 안 되고 발표가 안 났으면 입사공회담이 안 됐어요. 그 직후에 김정은이 6월 10일 날 아까 3월 22일 진성하고 답을 안 했거든요. 6월 10일 날
트럼프가 바로 답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6월 10일 630 20일 전이니까 트럼프가 트위터를 보내면 북한이 답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630 회담이 가능했던 프로세스고 이 과정에 한국 정부가 사실은 북한의 통정부하고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가서 평화연설을 하면서 곧 대화가 있을 거다. 진서가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팩 때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과연 저런 문제점이 있었느냐? 저는 저게 좀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9월 달에 미국과 북한이 비밀조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조현 외교 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웃기죠. 중미 비밀 접촉했다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런 사실 없다고 하는 약간 넌센스인데 하여튼 뭐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해서 존재하는 걸 못한 상황에서 북미가 저런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월로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은 우리로 보면 4개월, 5개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되게 어쨌든 그 후에 630 회담에서 얘기한 거를 미국이 못 지키고 혼자는 중간에 못 지키고 8월에 결국은 완전히 깨지죠. 근데 좀 해보는데 보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사진입니다. 남북 두 정상이 트럼프를 사이에 대고 한국말로 대화하니까 트럼프가 꼴이 났다. 이 장면이 대통령이 너무 고소한다고. 그 대부분 그게 직접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날 김정은이 이제 마지막 친서에서 트럼프가 그거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구나. 각하한테 실망했다. 한국 정부는 뭐 우리 관계도 안 되고 한국 전쟁주가 우리를 주적이라고 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불만을 고 그 얘기 마지막 친서.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2019년 하노이가 깨진 후에 여기 된 후에 북한은 우리는 630 중재를 준비했지만 북한은 이제 미국 못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른 분위기도 병행했던 거예요. 4월 25일 날 블라디보스톡이 아까 이제 동반경제 포럼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때도 동반경제 포럼을 푸틴이 오는데 여기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4월 25일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입니다. 지금은 2월 8일로 바꿨지만 그때는 인민군 기념일인데 둘이가 장병을 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관계를 회복하고 군사 동맹화가 아마 이때부터 염두에 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630이 결정된 때, 그러니까 북한이 결정한 거죠. 트럼프가 트위터 보내고 우리 만나고. 그걸 중국 쪽에 흔들어서 시진핑의 방북을 이끌어요. 시진핑이 13년에 들어선 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것도 중국에서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중 관계가 나쁘면 안 되고. 근데 북한 입장이 지금 되게 세게 중국한테 니들 그러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을 이게 이제 6.20 그러니까 북한은 하노이가 결렬돼도 북미 회동을 통해서 문갑수
정책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북한이 하노이에 깨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김정은이 막 실망하고 북한의 무슨 통역까지 다 숙청시키고 했다는 잘못된 노력을 보고 있고 또한 멀쩡하고 김현철도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지금 이제 그만이 안 돼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전성절에서 우리가 정상회담 하고는 차 타고 이제 푸틴 차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데 뭐 네가 형님이니까 이제 삼성에 타라 나는 비호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하나 누구 같으시나? 김여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 타는 차에 김여정이 같이 탈 정도의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나 한국 쪽의 보도는 김주의 후계자 되면서 김여정이 밀려났고 김여정은 먼 데서 옛날이야 하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 판단이나 이렇게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되게 중요한 실수들을 합니다. 특히 대북적으로. 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돌아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피소드들은 사실은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고 중재하고 하는 데서 했던 역할, 문적 역할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저런 작업들을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해야 돼요. 그 저거는 사실 그 당시 국정원이 국정원하고 이렇게 내토 터서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두개 한국 하면서 잘 응하지 않고 되게 강성 입장을 펴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금의 대북 정책으로 나오는 게 EMD, E는 exchange, N은 normalization, exchange는 교류 협력입니다. normalization은 관계 정상화, D는 비핵화, 비뉴클리어 세 개를 잘 묶으면 엔드 끝난다. 북한주의다. 이런 엔드 이니시티브예요. END 이니시티브인데 여기서 핵심은 교류 협력을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순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 먼저 할 수 있고 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 먼저 할 수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하는 것을 꼭 한국을 경유해야 된다고 보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후순위가 되는 상관없다. 비핵화도 끝에 할 수도 있고 병행해도 되고 이 세 개를 순서를 두지 않는다.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국 정부들은 대체로 병행론보다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남북이 먼저 해서 중재하고 해서 북미 간에 수교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지금 상황은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병행론으로 입장을 정립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이제 비행기에서 이 얘기가 저는 요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전부라고 보면 북한이 투코리아를 얘기한 후에 휴전선에 경계선을 MDL을 지들이 막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햇발들이 날아가지고 경계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경계선을 심으러 들어와서
당시에 우리가 썼던 좌표와 북한이 썼던 좌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MDL 선이 그 좌표 기준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걸 찍어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를 침범해요. 그럼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총을 쏘고 하니까 경계선이 달라서 경보사격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방회담을 북한이 받든 말든 던지고 하는 게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니들이 투코리아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경계선 하는 거는 동의해 줄게. 이것까지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코리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실용적 접근. 그게 통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갈등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용한다. 이렇게 접근.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 사이라도 비상경란망이 하나 있어야 된다. 흡수통일 얘기 왜 하나?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초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제한이라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그렇게 받을 구멍이라고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뭔가 대화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게 남북대화 제기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인 건 아는데 그거 한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둘 다 될 수 있다. 다만 평화가 이루어지면 한미 군사훈련은 트럼프 말처럼 비상도 왜 돈 주고 하냐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대통령 인식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년 4월을 타겟팅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하되 그러나 그것은 무슨 명분이나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리를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게 아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갈마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연사슬이 오래가지고 이게 리조트가 지금 객실 숫자가 2만 개예요. 2만 개면 2인실, 1인실 이렇게 하면 3만 명이 하루에 꽉 차는 건데 그 60% 정도 객실이 차면 수익이 난다고 치고 1년 계산해 보면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저기 관광을 가야 일단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걸 완공해놓고 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 애들은 멀기도 하거니와 구매력이 지금 떨어져서 저기 관광업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관광업을 지금 1순위는 중국 관광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 물어보니 중국은 저기를 식사를 했는데 그게 비행장이에요. 비행장이 150명 비행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 멀리서 와도 400명, 300명 비행기들이 그냥 착륙할 수 있으면 이제 오는데 지금 150명이면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서 놀다가 여기 왔다 가라 이렇게 설계돼요. 그래서 이 비행장을 옮겨서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려면 이제 확장해야 돼요. 두 번째, 중국 애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이 없다. 카지노라도 해라. 근데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북한이 지금 뭐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책이 지금 중국 관광객이 다 떨어지니까 앞으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저희에 대한 대선 영역을 하고 우리는 가면 그래도 금강산이 있으니까 옛날에 저희는 다 가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간 관광객 수가 1년에 30만 그렇게 가도 그러니까 우리 개별관광을 해도 숫자는 한계라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움직여야 되고 미국이 프로포즈를 허용하고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가야 되니까 세상에 김정은이 저런 빅딜이 되기 전에 자질자질하게 뭔가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 이제 그게 내년도 4월
그 역할을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활용해서 지금 주코리아로 단절된 남북관계 계획을 통일의 프레임은 아니더라도 다시 평화관리와 협력의 프레임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찍은 일인데요. 제가 그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전쟁 그게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되게 위험한 군사국에서 상황 그 얘기부터 하게 됐거든요. 전쟁 평화 관리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냐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정상 외교의 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짚어주신 결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당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평화와 정치의 외교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중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신 이정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되시면 성함과 소속 먼저 말씀하신 분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많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주시 국회의원 주관을 얘기합니다. 아까 맨 뒤에 좀 얘기하신 건데 이 두국가론에 대해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큰 이슈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이 두국가론을 주장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예산 심의에서 통일부 예산을 다 깎아버리겠다. 두국가론인데 통일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아까 두국가론 얘기를 또 잠깐 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통일 지향의 평화적 국가로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통일을 너무 내세울 수도 안 되고 또 통일 지향성을 포기할 수도 안 되고 그런데 평화적 국가로는 과도기로 치면 평화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까지는 아마 저희는 나오고 그래서 전법 개정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헌법은 건드리는 순간 아마 선거에서 다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아까 스킵했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판문점 회동에서 판문점 회동 끝난 2019년 8월 16일 날 북한의 문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리 당선돼서 하이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북한이 8월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볼턴한테 오다를 줬는데 볼턴이 공격을 해서 결국 하게 됐어요. 그때 한국 정부가 고민이 했던 게 군사훈련을 안 하면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과 8월 군사훈련이 서로 고민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문 대통령 고민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베가 오사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한국 와서 김정은 만나면서 오사카 정상회담이 G20가 다 묻혀버렸어요. 아베가 화가 난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7월 달에 일본이 한국을 소부장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자, 그럼 일본한테 대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북한하고 신년사 하노이 전에 얘기한 게 8.15 때 우리가 하노이 잘 되고 하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연설을 줄 거다. 이 세 가지 상황이 8월 15일에 겹쳐 있어요. 이제 한국 정부가 고민을 하죠. 자, 세 개를 다 얘기할 거냐, 집중할 거냐. 결국은 대통령의 결정은 집중하는 거죠. 뭐에 집중했느냐. 기억나시겠지만 지소미아 탈퇴를 8.15 연설에 중요한 연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하고 갈등을 할 수 없으니 전자권이나 이런 거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북한하고 대북 제재 갈등하면서 미국하고 싸워서 하기는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올인하면서 이제 대북 지원 약속했던 거나 군사 운영 문제를 우리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는 누가 전자권 전환하거나 일본하고 뭐 하는 거 너네 문제고, 이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를 왜 안 지키냐. 이게 태산명동 소리 이렇게 태산이 움직인다 했는데 쥐양반이만 움직이고, 뭐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하는데 삶은 소대마리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발신이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대학생 시점인데, 근데 뭐 지금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역시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상황이고, 그 후에 북한이 이제 막 연락사무소도 깨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우리 문 대통령 퇴임이 2021년 1년을 남겨두고 퇴임 1년 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한테 친서를 보내고, 이거는 통일부 직원들고 지금 모르더라고요. 그 당시 아마 이념 통일장관도 아마 모르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서울에서 하는데 북한이 못 오겠다고 했어요. 그 문 대통령이 보내주라. 친서를 보내니까 김정은 이틀 만에 답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인민의 전서가 월드컵 축구하러 가기로 했구나. 대신에 연락 채널 재개하고 자기가 폭파한 연락사무소를 개성이 아니라 휴전선에 재건하는 것을 하자. 라고 답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사과 표시이기도 하고 했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도 연락사무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가 있는데 북한이 저런다고 득석 받아가지고 뭐 연락사무소 재건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2차 종전선언 제안을 유엔에 가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좋은 말 사귄다고 북한이 받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70년 역사의 최초로 미국이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다라는 연습을 해서 종전선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악화됐던 남북관계 두 개 국가로 이미 막 이런 생각들 얘들이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국 정부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벤트로 종전선언 제안을 하니까 애들이 받았는데 바이든이 그러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중국 공세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옵션은 바이든이 인수하는 게 없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분이 1월 15일, 14일 날 선거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자보 주정은 북한, 오자보를 들고 아마 대표민주당 쪽하고 그런 거를 좀 듣고 아마 그 직후에 북한이 1월 19일 날 전체회의를 열어서 주정은 전쟁 그 자체이다라는 발언을 폐기하고 다시 미국 주정을.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이때 2019년도에도 신망을 했고 2021년도에 자기들이 또다시 이제 문 대통령하고 피드보고 종전선언을 기다려봤는데 바이든한테 국토
보면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마 지금 저때 두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그 능력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고 상황을.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미중 관계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두개 국가로의 적대적인 행사가 되는 상황이 그런데 일단 시작된 두 개 국가로는 당장 북한도 뒤집기 어려울 거고 내년 9차 당대회에서 아마 거의 뛰어야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적대적 두 개로 들어가느냐 그냥 두 개로 들어가느냐 되게 차이인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내부에서 어쨌든 지금은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개 국가로 정리가 하는 큰 발전을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당방에서 순출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소 의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중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외교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 END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여 정상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를 보면 우리 강의 첫 제목에 보면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당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소규모였지만 남북 간의 체육기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2년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거의 위안부에 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하고 정상화를 할 때 우리 제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제주와 광주의 질문이 제일 크잖아요. 그것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제주는 평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도 제주에 가고 싶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지.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주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백두와 한라나 상주만이 아니고 김정은이 어쨌든 평화 인식으로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저도 제주도 오면 항상 그런 걸 배우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강의에서 우리 특별기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볼턴이 얘는 끝까지 아베하고 볼턴하고 짜고 그걸 막으려고 공격을 다 하는데 적으로 보면 이 모든 판단고 행보 같은 이 판단고는 사우스 코리아스 크리에이션 이게 문재인이 다 만들어가지고 뭘 모르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볼턴 그게 한국을 외교가 그걸 우리가 직접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좌절도 했지만 어쨌든 그 인연을 만들어 갔던 경험은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우리들이 모이냐 가능하지 못하느냐 제주 말씀을 듣고 자주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합니다.
말씀 있습니다.